정부가 오늘 강남 4구 등 총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석은 좀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의견은 좀 앞서서는 많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번처럼 예측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오늘 발표 어떠셨습니까? 역사 이래 하여간 최초의 제도지 않습니까? 핀셋이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거나 뭐 대도시 위주로 전체적인 섹터에서 진행되다가 저는 사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핀셋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설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제가 예상한 거와 전혀 다르게 정확하게 동별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체를 묶으면은 전체 시장에 어떤 잘못된 신호가 가서 부동산 시장에 가라앉다 보면 좀 부정적인 또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좀 나타난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동별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 뭐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가지고 고민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핀셋으로 27개 동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다시 이어가 보고요. 정부가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동단위 핀셋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그 적용 지역이 일단 정해졌습니다. 사실 서울 이 강남 지역, 마포와 용산, 이 성동 등 그 이미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곳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의 지정 배경 일단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정책의 어떤 일관성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다 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에서 대단지 또 입지가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은 뭐 한 곳도 안 빼고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그 동이라고 하지만 단독주택 다 가고 있는 지역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동들은 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의 뭐 핀셋으로 27개 동 했지만 실제로는 다 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정 배경은 모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이렇게 상한제를 줬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찾아낸 것이 이렇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예상된 수준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천이나 분당 등 후보지로 거론됐었던 경기도권에서는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 기자 일문일답에서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과천은 사실 뭐 서울 주요 상생 지역과 유사하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볼 때는 이제 정비 구역 중에 대단지가 돼 있고 1000세대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이번에 1000세대 정도의 어떤 관리 처분 대상 주택단지 이제 전체 조합원 수죠. 조합원 수의 일반 분양이 1000세대를 넘어섰을 때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곳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리 처분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직결되는 단지죠. 유예기한을 6개월을 줬는데 그것을 없애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랑 사실 분양가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시장하고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양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배제했고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에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당 지역도 빠진 게 리모델링입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어떤 주택 가격 상승에는 임계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뭐 주택 가격이 서울처럼 갑자기 20, 30%, 10% 이렇게 오를 일은 크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한계가 뚜렷한 지역이다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고분양가 우려 지역들은 언제든 추가 지정하겠다. 앞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장관께서 직접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까? 업계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분양가인 건 사실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의 어떤 이 적절한 시기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도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녹아들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시간이 해결하는데 제가 볼 땐 정부의 의지에서 갑자기 이걸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분양가, 저분양가 논란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규제로 집값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자 목표가 명확히 표현됐다는 점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봤을 때 이들 지역의 시장을 통제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언론사들이나 일부 시장 전문가들의 네. 어떤 패턴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부작용이 많다.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폭등이 온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의 전문가 아니신 생업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것일 거라고 믿을 수도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날려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6월에 발표를 했어요.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주고 네. 시행은 2007년부터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 그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그전에는 급하게 오르던 것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1년이 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람에 더 안정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고 이 부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네. 계속 이어지다가 2014년도까지도 문제없이 쭉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40만 원, 50만 원 공급을 했어요. 매년 2007년 전까지. 그러다가 2009년부터 공급 축소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좀 축소됐다 그래서 줄은 건 사실입니다. 줄었을 때 첫 해는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계속 왔는데 예. 전혀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IMF와 OECD의 경고도 무시하고 우리는 부동산을 살려야겠다 하고 대출 규제 90% 대출 풀어주고 전매 제한 풀어주고 게다가 또 그 택지개발촉진법까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에다가 앞으로 집 지을 땅이 없다라는 신호를 줘버리니 과연 투자할 분들이 과연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 모르시던 분들도 나중에 뒤따라 붙다 보니 20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5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던졌지 않았습니까? 던졌는데 정부가 우려한 것은 그거죠. 상한제로 인해서 전체 경제에 위험이 갈까 봐 조심했었는데 예. 핀셋으로 어떤 형태를 취한 걸 보면 정부의 의지는 일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는데 갑자기 집값을 못 잡고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치명타죠. 젊은 세대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고 가는데 최대한 그 위험을 줄이려고 애쓰는 흔적이 보이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20만 원 할 때도 전 주택가격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고 게다가 또 6만 5천 호가 관리처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빨리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들리니까 짧은 기간에 6만 5천 호의 공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2015, 16, 17년이 서울에 물량이 좀 적었어요. 한 10,000세대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네네. 그런 거랑 비교하고 분양 물량이랑 비교하면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몇두 달은 아니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가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는 당장 또 적용 지역 조합의 반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그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인데 정부도 이 정도는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으시겠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모니터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법리적인 검토도 이미 예전에 다 거쳤기 때문에 네. 그냥 시행하는 것이고 유예 기간도 좁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원주민 원래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3, 4년, 5년 전에 집을 옮기기 위해서 바꾸신 분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2015, 16, 17년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투자성, 투기성 그런 형태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고가의 조합 물량을 샀기 때문에 차익이 부담이 적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 수익이 1, 2억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어떤 좀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는 보죠. 그분들은. 예. 근데 정부가 볼 때나 공익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해야만 되는 정책이고 다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어떤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국가 존립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조합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예. 많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합원 분야가 고덕주공 예를 드릴게요. 네. 2년 전에 조합원 분야가 2,2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7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올랐어요.
평당 500만 원이 올랐으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과연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건설사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물릴 것이 아니라 2,2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2년 만에 갑자기 2,700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도 퀘스천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합원의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어떤 조합원의 이익이 뭐 건설사나 조합의 어떤 부대 사업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라면 조합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양립하면서 같이 좀 잘 슬기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움직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존립의 이유와 정책의 이유를 볼 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그 지어질 때 저밀도 아파트 지구라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과 쾌적성, 그 국민 주거 복지를 앞세워서 만든 지구예요. 저밀도 지구예요. 지금처럼 20층짜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부가 국가의 국토를 관리할 때는 용도 지역을 두고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나라가 어지러지잖아요. 용도 지역을 두고 상업 지역 어느 지역이 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밀도 지구인데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수요가 늘다 보니 부득이하게 환경의 요인,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요인들도 불사하고 용적률을 올려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의 수익성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어떤 베니핏을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적인 제한 주는 거, 국가 주거, 국민 주거 복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서로 공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산적으로 좀 피해가 있지만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부분을 고려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통제를 벗어날 울림은 개인적인 입장이고 단지의 입장이고 전 국민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뭐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뭐 벗어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늘리다 보면 금융비용만 더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그 정책에 반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쟁점, 주택 공급 부분도 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 입장대로 공급 위축 우려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여전히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님은 교수님께서는 이 공급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공급이 축소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을 사업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면은 다른 곳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공급되던 물량들이 감소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감소된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볼 때 과연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몇 년 뒤에 폭등이 될 것이다 줄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주택 대출 규제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실소유자, 소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판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해서 쭉 이어진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공급하던 것이 20만 원, 25만 원에서 전혀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한 2008, 9, 10, 11, 12, 13, 14, 8년 동안 안정됐어요.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풀어주고 공급 택지 줄이고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활화산이 돼가지고 이게 터진 거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어떤 뭐 30만 가구 또 공급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2030 광역 교통망 대책도 나왔어요. 그것이 빚어진다면 만약에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진짜 서울 근교에서 20-30분이면 다 삼성역, 강남역이 오는데 굳이 교통비용과 지대비용을 기록할 때도 굳이 이렇게 공급을 수도 서울시에만 안 해도 충분히 대도시권의 어떤 생활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입장에 좀 찬성표를 더 던지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굵직한 규제는 거의 다 뽑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과열되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뭐 일부 추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뭐 보유세나 뭐 재건축 연한 강화라든지 후분양제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카드보다는 2030 계획하고 30만 원 공급 신도시 내년 초에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추가 대책까지 갈 일 없이 뭐 내년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잘 한다고 정부가 던졌던 대책들을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잘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대책 굳이 안 내놔도 시장이 좀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